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 대선은 세계대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이제 글쎄요,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특히 현대문명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 현대문명이 만들어내는 그 원자화된 개인, 무도덕한 자아, 무도덕한 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앙심의 온상이거든요. 사회적 앙심, 인생과 세상에 대한 앙심. 이게 이제 사회통합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대깨문 이런 거 봐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맺혀져 가지고 폭발을 하고 혹은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그 위기에 몰리고 이런 상황을 저는 세계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멀리 보자면은 그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 상클로트라 그러죠. 이제 하층 노동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삼류 지식인들이 이제 급진적인 그런 피바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그들의 정파를 자코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한 10여 년 이상 지속되다가 망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의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야, 혁명 뭐하러 했냐? 근대국가 만들자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근대국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대적 법률제도, 근대적 이제 그 국가제도, 근대적 이제 군대 이걸 다 나폴레옹이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그 자코뱅의 물결, 그러니까 피바다의 물결, 그 앙심의 불바다를 막아낸 거는 당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이자 당대 최고의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정신을 막아냈다면은 나폴레옹이 물질을 막아낸 거예요. 너 혁명 뭐하러 한 거야? 근대국가 만들자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근대국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내놔버린 거야, 나폴레옹은. 정신에 있어서는 보수주의가 나온 거고. 자, 그때가 한 번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공산혁명이라고 봐야겠죠. 1917년. 그리고 세 번째가 20년경부터 활발해진 파시즘, 나치즘 운동입니다. 파시즘이 이탈리아에서 집권한 게 1922년이고요.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한 게 1933년. 그리고 일제가 텐노 군국주의, 침략주의로 사정없이 치닫기 시작한 게 1937년. 이게 다 한 무더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말하자면 극우 전쟁광 전체주의가 나온 게 한 무더기예요.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레닌과 히틀러는 뭐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레닌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고 히틀러는 파시즘, 나치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샴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이제 그 나치즘과 일제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걸 가게 되죠. 이제 냉전을. 그리고 이 불개의 발작이 그 다음엔 좀 사그러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아 이건 불개의 발작이구나. 이건 앙심의 발작이구나. 이거 앙심의 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가 엊그저께 얘기가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헌터 바이든 또 조 바이든의 그 부패상. 그래서 이제 그 랩탑이 그 노트북 컴퓨터가 헌터 바이든의 것이다라는 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 진실이 됐다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말을 했냐? 랩탑이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조작됐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러나 랩탑이 헌터 바이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랩탑이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안 만들어졌더라도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써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게 뭔 말이래요? 이게 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막 주워 섬기면서 그 뭐라 그럴까 도끼, 세상에 대한 앙심을 막 그냥 발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미국 대선이 이
지구에 가득한 악이 그 본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이벤트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세계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지옥의 불개 헬하운드라고 있죠. 이제 서양 그 지중해 쪽 신화에 나오고 그런 존재죠. 지옥을 지키는 불개죠. 아주 불길한 짐승이죠. 이거를 이제 시적인 이미지로 사용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당시의 급진무정부주의, 당시의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특히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니체가 1980년대 초반에 뭐라고 말을 했냐. 지옥의 불개가 논리와 이념을 획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불개가 세상을 부셔버리겠다라는 원한, 앙심이 논리와 이념을 획득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구절을 저는 마르크시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올 무렵이 마르크시즘이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마르크시즘이 1871년 이전에는 듣보잡 삼류 스토리였었어요. 삼류 내러티브였었어요. 사람들이 듣보잡이라고 취급했어요. 1871년 이전에는 바쿠닌 같은 급진 무정부주의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1871년 파리 꼬민이 터지고 나서 급진 무정부주의가 갈 길이 없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프랑스 그 루이 보나파르트, 루이 나폴레옹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고 전쟁이 졌다고요. 그러니까 급진 무정부주의자들이 파리에서 유혈 폭동해서 파리를 점거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 3만 명을 직결 처형했어요. 우리 항복 안 한다고. 당연히 코미디로 끝났죠. 항복 어떻게 안 하고 복여. 백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항복하게 되고 그걸 조롱하듯이 프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이긴 프러시아, 그게 프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었거든요. 프러시아는 파리에서 한 8, 9km 떨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 있죠. 베르사유, 샤또 드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가지죠. 즉 사람들이 파리 코민을 이렇게 겪으면서 1871년 이른 봄에 파리 코민을 겪으면서 이런 그냥 무정부주의적인 비과학적인 혹은 정치 현실과 떨어진 그런 절망적 발작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과학적 공산주의 프로그램에 빠집니다. 그게 일정한 이념 체계를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1871년 이후로 한 15년 만에 그러니까 1885년, 1888년 정도까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기, 15년, 20년 그 시기 동안에 공산당이 각국에서 유럽 각국에서 공산당이 영국 하나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리버럴이 붕괴를 하죠. 그래서 리버럴 잘 나가던 정치인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극우 민족주의자가 되든지. 리버럴이 한번 망합니다. 유럽이, 서유럽이. 그 다음부터는 클래식 리버럴, 고전 리버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리버럴은 이미 망하고 나서 이상한 물에서 자라난 악의 꽃입니다. 리버럴은 정신적으로 따지면 서유럽에서는 1880년대에 죽었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우드로 윌슨 경 때가 마지막이에요. 우드로 윌슨 경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고전 리버럴이 없는 거예요. 우드로 윌슨 시대만 해도 고전 리버럴의 냄새가 나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의 불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어요. 이념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공산주의로 나타나고 그게 나치즘, 파시즘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나치즘, 파시즘 일제, 텐노,
궁극 전체주의는 1945년에 망했지만 그리고 나서 발작이 없을 줄 알았죠. 이 지옥의 불개가. 1945년 이후로는 특히 냉전 이기고 나서는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닙니다. 그때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이 개돼지스러운 지성풍토에서. 그래서 오늘 지옥의 불개의 실체를 좀 밝히면서 트럼프가 사실은 이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적은 헬하운드, 지옥의 불개입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의 전략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 공화당이 공화노동당이구나. 혹은 보수정당,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컨서버티브 파티인데 컨서버티브 레이버 파티구나. 보수노동당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퍼주기 정책이 아니에요. 우선 첫째는 에너지를 완전히 해결을 했죠. 지금 미국이 아마 1갤런에 한 2달러 정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2,500원, 1리터에 한 700원, 600원 가격 정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고요. 사실상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를 뜻하냐면 중동에 대해서 중동 석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아랍권 또 그거를 옆구리에 끼어져 있는 이란에 대해서 야 너희 처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야 너희 처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을 해버리면 엄청난 수출을 해서 물량을 확 늘려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가는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거가 이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감세를 해서 무지막지한 이제 경기 부양을 시켜버렸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저는 지금 아직 안 따져봤는데, 미국이 원래부터, 레이간 때부터 트윈 데피시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무역 적자, 또 하나는 예산 적자. 이 두 개를 트윈 데피시트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쌍둥이 적자라고. 그 양이 항상 비슷했었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 적자 각각의 양이 미국 국방부 예산하고 비슷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로 수입하는 돈이 줄어들면 미국의 적자폭이 줄어들 거라고. 무역 적자폭이.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예산 적자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게 쌍둥이였거든. 항상 쌍둥이에요. 레이간 때부터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한 35년 된 현상이거든요. 저게. 그게 이제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의료제도 개혁이죠. 어마무시하게 개혁을 해서 미국 의료 보험 그거를 많이 낮춰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의외로 흑인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택권. 흑인이 밀집 지역에 사는 학교는 학교 안에서 칼부림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마약하고 강간 일어나고. 그러니까 똘똘한 흑인 애들은 부모가 선택해서 공부 잘하면은 자기 지역 바깥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게 뭐냐면요. 입시부활이랑 비슷해요. 우리 지금 그 전교조에 친한 교육감들이 해온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럼 학교가 없어지는 학생이 없어지는 학교는 어떡하냐? 문 닫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제 애들 가르쳐야겠죠.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1994년에 이제 특히 바이든 같은 자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 했다고요. 마약 잠깐 그냥 심부름한 거 이런 것도 막 종신형 때려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지금 모범수인 경우 사면해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명 사면돼서 나왔죠. 20년형.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조직범죄랑 연결돼서 마약을 어마무시하게 다룬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랩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이스 큐브가 지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아이스 큐브는 트럼프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랩의 황제라 그러죠.
그런데 트럼프의 흑인 정책에 대해서 아이스큐브가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협의를 해온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흑인들 랩 그 팬들 중에 일부가 저 아이스큐브 저거 완전히 사쿠라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아이스큐브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프로그램 가지고 민주당이랑도 이야기하려고 그랬고 트럼프 쪽이랑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랑 진지하게 얘기한 데는 트럼프 쪽이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냐.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어떠한 흑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가지고 트럼프 쪽이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아이스큐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흑인 지지율이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흑인 지지율이 갤럽 조사도 그러고요. 저기 그 라스무센 조사도 그래요. 46%, 45%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관한 흑인들의 지지율이. 그다음 교육도 지금 심하게 건드려서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내용 보면 그 공약 발표에 보면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즉 미국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미국인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고 그것을 전 세계에 걸쳐서 보급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예외적 운명에 관한 자각이거든요. 저게. 아메리칸 미션이라고요. 미국의 사명. 그걸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러요. 이것의 바탕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관리죠. 뭐 국경 장벽 세우고 이게 이제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마약과 인신매매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우면요. 마약 조직이 힘을 못 써요. MS-13, 엘살바도르계 사람들이 만든 무시무시한 갱단이죠. 이런 게 힘을 못 쓰게 된다고요. 인신매매도 힘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 리쇼어링. 리쇼어링은 이제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이죠. 오프쇼어링은 중국과 같은 해외로 제조업을 내보내는 것을 뜻하는데 리쇼어링은 제조업을 유턴시키는 걸 뜻하죠. 리쇼어링 정책 취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그 공장이 미국 내에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공장, 우리 무슨 공장도 다 미국에 가면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중간재가 나가서 수출하는 방식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 규제 하나.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인주. 메인이라 그러면 미국 지도를 두고 봤을 때 맨 오른쪽 위에 가서 붙어 있는 대서양 쪽에 맨 북쪽에 가서 붙어 있는 주고요. 이른바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라고 불리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올 때 영국처럼 약간 으슬으슬하고 춥고 참나무, 떡갈나무가 한없이 자라고 이런 기후를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맨 북쪽에 붙어 있는 거죠.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그 메인에서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5천 평방마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15,000 제곱킬로미터 근해 15,000 제곱킬로미터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6분의 1쯤 되죠. 어로 규제를 해제를 했다고요. 이게 이제 환경론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뭐 럽스터가 씨가 마른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해서 이게 근해 어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그걸 해제시켜 버렸다고요. 아니 어업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하면 되지. 그걸 손발을 다 묶냐. 그럼 사람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메인이 아마 그 공화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꽤 됩니다. 메인하고 메인과 뉴햄셔, 펜실베니아 이게 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뉴욕하고 매사추세츠가 큰 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뉴욕, 매사추세츠 그리고 이제 그 뉴잉글랜드에서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크게 변화하는 거죠. 만약에 메인, 뉴햄셔, 펜실베니아가 이쪽으로 오면 그 뉴잉글랜드의 큰 주들 보면 이제 매사추세츠하고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 이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물론 한 4분의 1밖에 안 오는 거예요. 매사추세츠나 뉴욕이 워낙 큰 주들이니까 인구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오지만 아니 그게 어딥니까? 뉴잉글랜드 그 워낙에 민주당 텃밭인데 거기에다가 대침을 2개를 박는 거 아니에요? 3개네. 메인, 뉴햄셔, 펜실베니아면 3개 박는 거죠.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깨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국내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들의 그 말본세를 보면 제가 정신머리가 없다는 게 지옥의 불개 같다고 애들이. 트럼프가 2차 대통령 후보 토론 때 말이죠. 국경 관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코요테가 중남미 어린애들을 인신매매로 미국으로 미립국시키면서 그 애들 손에 마약 들려가지고 미립국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좌좀들,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것들이 뭐라고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중얼중얼대면서 비웃냐. 아니 코요테 그 조그만 여우랑 코요테가 여우랑 이제 이리 늑대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진돗개 정도 사이즈인데 진돗개보다 훨씬 말랐죠. 진도보다 훨씬 말랐죠. 한 3, 4kg, 15kg 될 거예요. 코요테가. 저는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크질 않아요. 그렇게 위협적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야생동물 치고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얘네 이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코요테가 어떻게 애들을 물고서 국경을 움직이냐. 그 조그만 짐승이. 트럼프 저 웃긴 놈이다. 이러고서 비웃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비웃냐. 아니 코요테는 그 멕시코 쪽 그쪽 그러니까 히스패닉 쪽에서 많이 서식하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 짐승 이름을 코요테라고 그렇게 들면 코요테를 빌어서 하면 그거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이러고 공격을 해요. 근데 코요테라는 단어가 마약 갱단 조직의 하수인이 돼서 마약하고 인신매매 그 피해자를 국경을 통과시켜주는 그 현장 일꾼들을 범죄 조직의 현장 일꾼들을 코요테라고 불러요. 저같이 그걸 코요테라고 부른다는 걸 모르던 사람도 제가 그걸 트럼프 그 2차 토론 때 보면서 아 저걸 코요테라 그러나 보다. 현장에서 그 사람이랑 마약 운반할 때 길 안내 가이드도 아니지 사실은. 갱단이죠. 갱단 하부 조직이죠. 현장 갱단에 국경 넘나드는 갱단 하부 조직. 그 이제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쟤들은 마피아라고 안 그러죠. 남미 쪽 애들은 중남미 애들은 카르텔이라 그러죠. 무시무시하죠. 마피아는 이제 옛날 마피아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마피아라 그러고요. 얘들은 카르텔이라 그러죠. 그 카르텔 하부 조직이구나 라고 저는 그냥 단박에 알아듣거든요. 그거 모른 척하면서 아니 왜 히스패닉 있는데 많이 사는 짐승을 거론해서 히스패닉 전체를 인종모독을 하나 트럼프는. 아니 왜 코요테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사전에 코요테라는 단어의 뜻이 짐승도 있지만 국경지역,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서 마약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움직이는 조직을 코요테라고 부른다고 사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딱 시침했다고 그렇게 씹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멘탈이 아니죠. 이거 지옥의 불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리조나 보안관이 격분을 해서 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ey folks, Sheriff Lamb here. Now I'm a sheriff out here in Arizona, and like many of the other sheriffs here in Arizona, border security is a big issue for us. Now this week during the presidential debate, they talked about border security, and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how important it was to secure America. And he talked about coyotes. Now there's a lot of you, even some with blue check marks who think you're smarter than all of us, that were making fun of the president for using the term coyote. So I'm going to give you a little education today. You see, this is a coyote. Not what the president was referring to. We have plenty of these out here in Arizona. This is what the president was referring to.
These are also coyotes, paid by the cartel to bring people and drugs into our country. Like this. See all these guys in their camouflage clothes? Well, this may be a joke to some of you. This is not a joke to us out here. Nor is it a joke to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been trafficked by the cartel, or th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lost loved ones from drug addiction, like heroin, fentanyl, methamphetamines. We take it serious, and we're thankful to a president who also takes it serious and who believes in border security. Please stand with us in protecting our borders. God bless. 아리조나 보안관 열받아갖고 야, 너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악질이에요. 이 정신머리가 아주 비틀려 있고 악질이라고요. 아니 코요테를 코요테라고 불렀는데 그 중남미 마약갱단의 하수인으로서 국경 건너서 인신매매 미립국 시켜주고 마약을 움직이는 걔들을 현장 그 마약갱단의 하수인들을 코요테라고 부른 건데 그걸 가지고 히스패닉을 모독했다는 등 아니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움직이냐는 등 뭐 이런 헛소리를 의도적으로 저같이 그 사정을 모르던 사람도 그거 듣는 순간 문맥상 아 그걸 코요테라고 부르나 보다 내가 그 영화에서 볼 때 그 장면에 나오는 개들이 코요테구나 라고 저도 바로 알아듣는데 걔들이 몰랐겠어요? 알죠. 알면서도 트집 잡아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이게. 그 악령이죠, 악령. 지옥의 불개죠. 헬하운드. 트럼프는 지금 헬하운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트럼프의 국제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의 국제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 주도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VOS의 네트워크를 지금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전쟁이죠. 이거는 국내적으로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 트럼프가 참 손자병법에 달통했고 이게 싸움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게 이 바둑에서 아생 연후 살타라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생, 내가 살고 연후, 그 다음에 살타, 남을 죽인다. 이 바둑에서 항상 그 자기를 방어하는 거, 자기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상대방 대맞았겠다고 여기 천지사방 나 살궁리 안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죽어요, 자기는. 아생연후 살타라고. 이게 고수일수록 그래서 아생인데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혹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를 두죠. 내 실속 지키는데 그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 그게 좋은 수죠. 그래서 아생연후 살타를 이 사람은 철저히 지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에너지, 국방 등 압도적 힘을 사용해서 지금 미국의 국력은 압도적이거든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 됐는데 압도적이죠.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는 돈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에 아마 무역 적자가 날아갈걸요. 제가 아직 안 따져봤는데 거의 무역 적자의 태반이 날아갈 거예요. 에너지 수입 안 한 걸로만 해도. 그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이 아마도 재정 적자도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은 재정 적자는 무역 적자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미국이 워낙 기축통화가 강한 나라니까. 아무튼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힘을 사용해서 결국 미국은 뭘 하고 있냐. 야 러시아 너희 까불 거야? 야 에너지 마켓 한번 우리랑 게임 띄워볼까? 너희 모라토리움 갈 텐데. 말로 안 해도 러시아가 알아요 이걸. 그 다음에 중동 마찬가지죠. 야 너희 에너지 장사 잘해야지. 그럼 좀 처신 좀 해야겠는데. 이 시그널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세네탈주 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핵협정 깨뜨리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솔레이마니를 참살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중동 전쟁 간다고 떠들었죠. 제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거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미국이 중동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중동에서 석유를 안
올 것 같으면 중동에 갈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은 지상군이 중동에서 작전을 전개해야 될 대대적 군사작전을 전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뭐였지? 섬 이름이 디에고 가르시아인가? 저기 그 인도양 아래 그 이란에서부터 한 2, 3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서 중폭격기 떠갖고 이란의 전략시설 때려 부시면 끝나요. 지상군 안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 미군 기지에서 그 백업해가지고 그 쪽집게 그 타격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란이 미국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중동도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까불당은 골로 가는데 까불다가는 드론이 떠가지고 언제 때릴지 모르는데 평생 두더리처럼 숨어 살아야 되는데 솔레이마니를 죽였다라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이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제보고 만약에 얘기하라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 죽인 것보다 큰 사건입니다. 왜냐? 솔레이마니는 이란 주물르죠. 이라크 주물르죠. 이란 이라크의 넘버원이에요. 이라크는 왜 그러냐? 시아들이 저기 그 오바마 때 IS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이라크 내부로 이란 영향력을 끌어들였다고요. IS는 극단적 순위파니까 이란을 끌어들이면 이란이 시아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의 무장 세력이 전부 이란에 줄을 댔다고요. 이란으로부터 돈 받고 그 돈 또 미국이 줬고 오바마가 줬고.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이란 간첩이에요. 제 눈엔 거의 그렇게 보여. 얘 이란 간첩 아니야? 얘 간첩 이중면허 갖고 있네. 중국 간첩, 이란 간첩.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은 그냥 무늬만 명함이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오바마 때 그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가 이란 주물러, 이라크 주물러, 그 다음에 레바논 주물러,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물러, 그리고 예멘 주물러. 일단 직접적으로 주물르는 것만 5개인데 이 무시무시한 놈들을 주물르니까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얘들은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라는 심지어는 사우디까지도 이 과격파들한테 이 보험금을 내잖아요. 우리는 제발 건드리지 마 그러고 당할까 봐. 카타르 친 이란이 얼마나 센데요. 카타르,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그다음에 아프간도 숨도 못 쉬죠. 아프간도 거길 따르죠. 종파가 다르더라도 반미 통일전선 중동권의 반미 통일전선의 수장이 솔레이마니예요. 그래서 솔레이마니 참사를 했을 때 야 전쟁 간다 하고 날뛰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안 간다.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냐. 상대방이 싸울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싸우면 상대방은 나한테 싸움을 걸 수가 없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들어와야 되면 중동의 국가를 장악을 해야 되고 중동의 지상군이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고 중동의 정부를 쪼물락거려야 돼요. 석유 안 들어와 내 비즈니스 아니야. 그거 저기 뭐야 저기 러시아 비즈니스고 그거 저 서유럽 비즈니스지. 그거 왜 내 비즈니스냐. 그러고서 태연히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일이죠. 그 이란 제안 및 솔레이마니 참살.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철수했잖아요. 그거 시리아 철수 둘러싸고 맥마스터 국방장관 날라갔고요. 저거가 이어져 갖고 존 볼턴 날라갔죠. 저거 반대하다가. 지금 상태가 virtually예요. 사실상 철수한 거나 다름없어요. 미국이 지금 더 이상 전투 많이 안 벌인다고요. 아프간도 탈레반이 제어되고 있다고요. 이제 거기까지 갔거든요. 탈레반도 이제 많이 사고를 못 친다고요. 전체가 군기가 잡혀있는데 탈레반이 어떻게 사고 쳐? 쥐들이. 그걸로 가려고?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고 그쯤 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까지 왔는데 엊그저께
그 트럼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몇 개 나라 더 들어온다 그랬어요. 몇 개 나라 어디가 더 들어오겠어요? 오만, 카타르, 그 다음에 어디? 사우디. 이런 데가 더 들어올 수 있죠. 사우디는 아마 맨 마지막에 들어올 거예요. 종주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문은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수단의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이게 수단, 그럼 여기 아프리카 국가인데 왜 저기요? 정확히 표현하면 문화적으로 아랍 국가입니다. 저기가 수단이 어디냐면 에집트의 바로 남부입니다. 수단이. 그럼 저게 어떤 데냐? 왜 우리 저기 그 고대 에집트 그거 배울 때 에집트의 원래 왕조가 나일강 상류에서 나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수단이에요. 나일강 상류로부터, 그러니까 중류죠. 나일강이 빅토리아 호수, 저기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하니까 큰 강이니까 사실 중하류쯤 되는데 에집트 입장에서 보면 상류죠. 저게 원조 에집트 문명의 원조예요. 수단이. 그래서 수단 가면 피라미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죠. 무슬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저거에 빠져 있죠. 그 뭐라 그럴까, 그 민족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한 100여 년 전에 아주 참혹한 민족 반란이 일어났죠. 그게 카르툼 반란 사건입니다. 그 찰스 헤스톤 나온 영화 있어요. 카르툼인가 뭔가.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저게 아랍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저기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아랍의 뿌리예요. 주춧돌이에요. 저게. 그래서 68년 전쟁 후에 이스라엘 씹어먹겠다고 아랍 국가들이 모인 데가 어디냐? 카르툼에서 모였어요. 중동 국가들이 모인 데가 아랍 국가들. 중동 중에 이제 저쪽 빼고 시아파 이란 빼고 카르툼에서 모였다가. 그 수단이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화 협정을 했다고요. 엊그저께. 무지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상징성이. 그러면은 앞으로 소말리아 애들 못 가버려요. 이제 에집트가 있고요. 그 아래가 수단이 있고요. 그 옆에 뭐 에리트리아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풍요로워요. 그 환경이. 그리고 그 아래 옆쪽으로 이제 큰 나라지만 가난하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옆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소말리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지도에서 이렇게 볼록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으로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가 이게 이제 아랍권이거든요. 그리고 아랍권에 속할 듯 말 듯 하는데 워낙 좀 이상하게 노는 데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는 이 나일강보다 좀 이쪽으로 빠져 있죠. 근데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동부 아랍의 뿌리인 지역이 이번에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데가 정리가 돼야 사우디가 움직인다고요. 굉장히 큰 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세르비아 관계 정상화 이끌어내줬죠. 둘이 이제 앙숙이죠. 둘이 뭐 인전 청소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저 관계 정상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칸이 안정화됐다는 얘기예요. 발칸이. 그다음 발칸 바로 옆에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 이때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강력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사정없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가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다음에 이렇게 힘이 좋아지니까 이번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상당한 규모로 싸웠거든요. 아르메니아는 어디냐면 이란, 터키에서부터 코카사스 산맥 쪽으로 붙어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2세기부터 기독교 국가랬어요. 저기가.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은 어디냐. 아르메니아의 동쪽으로 카스피해 연안에 있어요. 거기는 가스와 석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착각하면 아르메니아는 친서방 뭐 EU 쪽에
연결이 있으니까 저기는 이번에 전쟁은 친서방과 러시아의 괴뢰 정권 아제르바이잔이 싸운 거야? 아닙니다. 국방과 안보로 하면 둘 다 러시아 위성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아니라 뭐가 국교라도 상관없어요.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터키 견제해야 되거든요. 터키가 아르메니아인을 100만 명 학살했잖아요. 100여 년 전에. 유대인 학살 이전에 아르메니안 학살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터키를 견제해야 되니까 러시아랑 군사 안보 관계에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은요. 보통 이런 그 카스피연 안에 그 석유 가스 나는 나라들 여기가 다 러시아 영향력 아래 들어 있습니다. 결국 두 러시아 그 나바리 안에서 싸운 거 이거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 충돌 사건 국경이 아니라 저기 그 전쟁 사건은 뭐냐면은 제 눈에는 러시아가 정말 개판 났구나. 지네 꼬붕들도 이제 관리를 못 하는구나. 이게 미국이 압력 넣어서 이번에 화해했어요. 미국이 압력 넣어서 화해했다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파워가 넘쳐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러시아 중동 서유럽을 스스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중국 동아시아 태평양으로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생 연후살타예요. 타는 중국이고 생은 내가 먼저 강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강 내가 먼저 강화돼야 그 다음에 중국 잡으러 갈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전에 어마무시한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여기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포행모 프로덕션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 이제 세계 전략을 받고 동아시아 전략은 뭐냐면 한마디로 쿼드라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죠. 한국은 부르지도 않았죠.